올 하반기 경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9만 4천 가구 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무료 배송 경쟁에 나섰다 적자가 커지자 무료 배송 대신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험업계가 날씨에 영향을 받는 업체에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날씨보험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금융권 일자리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2만 개나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원장 양한나입니다.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집중된 경기 지역에 올 하반기 9만 4천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인데요. 특히 12월 한 달에만 2만 8천 가구가 넘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기 지역 월별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2만 가구를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 수요자라면 올 연말을 고려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전세값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동산 114와 부동산 인포 등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기 지역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는 9만 4,071가구입니다. 상반기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물량이면서 2000년 이후 최대입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이달 13,441가구가 입주하고 8월 19,303가구 등 11월까지 10,000가구대를 유지하다 12월에 급격히 늘어난 28,042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서 한 달에 2만 가구 넘게 입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전 최고치는 2009년 11월 19,812가구입니다. 경기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서울 쪽에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공공택지 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신도시라든지 이런 개발들이 활성화되면서 업계에선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전세값이 내리는 등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자라면 이 시기를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겁니다. 한국감정원 전세가격 조사에 따르면 경기 지역 평균 전세값은 올 상반기 2억 2,735만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2.2% 올랐습니다. 이곳 전세값은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은 내년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경기 지역엔 1월 2만 1,929가구가 입주하는 등 총 16만 3,257가구가 입주합니다. 역대 최대 입주 물량인 올해보다 28% 늘어나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더 빠르게, 더 싸게를 외쳤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배송 경쟁이 막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출혈 경쟁으로 인한 눈덩이 적자 때문에 전략을 선회한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뚜렷한 전략은 없고 전망은 더 어둡단 겁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티모는 얼마 전 무료 배송의 기준액을 기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티몬에서 2만 5천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면 3천 원의 배송비를 내야 합니다. 앞서 쿠팡도 지난해 무료 배송 기준액을 올렸습니다. 쿠팡은 9,800원에서 19,800원으로 2배가량 올렸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도 종료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계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무료 배송 전쟁이 막을 내린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물류 비용의 증가로 발생한 막대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이커머스 업체들의 다음 카드는 뭘까? 이들 업체들은 최근 편의점과 함께 무인 택배함과 같은 픽업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상품 배송 시간을 예약하면 그 시간에 가져다주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티몬은 사명과 대표를 바꾸고 위메프는 낭비 없는 성장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계획된 적자라는 논리에서 전략을 선회해 내실 청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톡과 같은 대형 포털과 SNS 업체들까지 오픈마켓 서비스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 온라인몰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갖춘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온라인 쇼핑을 공략하게 되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언제부턴가 여름이 일찍 찾아오고 예년보다 더 덥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980년대 8.2일에 불과했던 연평균 폭염 일수가 2010년대 들어 13.5일로 늘어났습니다. 의류나 레저, 관광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이상기후에 따른 매출 급감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업계가 날씨 변화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42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던 지난 2015년 12월 롯데백화점의 아웃도어와 모피 판매는 한 해 전보다 5.4%, 8.8% 각각 감소했습니다. 날씨가 변해 상품 수요 예측이 빗나갈 경우 유통업체는 물론 생산업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날씨 변화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년보다 추운 겨울을 예상하고 패딩 등 방한 의류를 대량 생산했지만 이상 고온으로 판매가 부진할 경우 보상하는 식입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날씨 변화로 인한 손해를 보험 상품으로 보장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 개발원은 최근 기상청의 의뢰를 받아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 상품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날씨 보험 개발 방안이 마련돼 보험사들이 이를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 출시의 관건은 보험료 책정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먼저 나서줄 보험사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날씨는 통계 이외의 변수들이 많아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상품을 출시해도 한동안은 팔면서 실적을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기업 대상 날씨 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개인 대상 상품 출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일본의 경우 여행을 계획했다가 비나 눈이 와서 여행을 즐기지 못할 경우 여행 대금을 반환해주는 개인용 날씨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새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요. 금융권에선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들어 금융권 취업자 수는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권 일자리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76만 7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 명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2009년 10월 76만 6천 명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2007년 10월 83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7월 73만 9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에는 88만 9천 명까지 불어나며 회복했지만 2015년에 들어서며 다시 7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금융권 일자리 수는 3만 1,000개 줄었고 2013년 정점과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12만 2천 개나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금융권이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으로 점포 수를 줄이고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는 데 있습니다. 은행 점포 수는 3월 기준 작년 7,217곳에서 올해 7,022곳으로 줄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시티은행은 총 133개 점포 가운데 32개만 남기는 구상을 추진 중입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1,100여 명에 이어 올 들어서도 2,795명을 희망퇴직시켰고 KDB생명은 20년차 이상 45세 이상 직원 20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핵심으로 일자리 금융을 제시한 바 있어 금융권 일자리 감소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하면서 우울한 상반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도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내수 부진에 사드 보복 여파, 한미 FTA 재협상 문제 거론까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 현 주소를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안방 시장인 내수 시장에서 고선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5곳의 올 상반기 내수 판매량이 77만 9천여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가량 감소했습니다. 업체별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판매량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현대차가 15.5%, 기아차 7.6%, 한국GM 16.2%가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쌍용차와 르노, 삼성은 체면치레를 했는데요. 쌍용차는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 5만 3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5% 늘어난 규모인데 G4 렉스턴 신차 효과와 티볼리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내수 시장에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네. 그런데 내수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가 줄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또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판매량은 400만여 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1% 줄었습니다. 실제 상반기 한국자동차 생산량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1월에서 6월 누적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16만 2천여 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만 3천여 대 떨어졌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는 전년 대비 0.7%, 기아차 3.5%, 한국GM 4.3%, 쌍용차 2.1% 줄었습니다. 판매량이 줄면서 점유율도 하락세입니다. 실제 미국, 중국, 서유럽 등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차의 점유율이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2014년 7.5%, 2015년 7.2%, 2016년 7.1%로 올해 5.8%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보통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가 이어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또한 미국 시장 등 수출 부진 영향, 여기에 지난해 개별 소비세 인하에 따른 반사 효과가 끝나면서 내수 부진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터진 사드 보복이 부진을 부른 직격탄이 됐습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의 경우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43만여 대에 그치면서 47%나 급감했는데요. 한국의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오던 올 초부터 중국 판매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는데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된 3월부터는 무섭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제로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올 1월에만 해도 11만 대를 팔았던 현대기아차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3월부터는 판매량이 급격히 줄면서 4월에는 5만 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가뜩이나 미국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의 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지며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실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나마 버텨주던 미국 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완성차 업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걸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하반기 아무래도 이러한 부진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SUV 라인업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SUV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라는 건데요. 현대차의 첫 소형 SUV인 코나와 올 상반기 야심차게 내놓은 스토닉 등 신차 모델을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코나를 필두로 2020년까지 SUV 풀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포부입니다. 하지만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들이 품질 경쟁력을 높이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죠. 가성비를 무기로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중저가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던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한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 고급차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라는 계획인데 이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능 등 질적 도약은 이렇지만 아직 고급차 브랜드로서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라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도 올 상반기 내수시장에서 신차 효과를 톡톡히 발휘한 지포렉스턴을 필두로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한국GM은 3년 연속 적자로 2조 원대의 손실을 본 데다 올해도 매출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GM의 글로벌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또다시 철수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임스 김 사장이 공식 임기 2년을 불과 반년 정도 앞두고 회사를 떠나게 됐는데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상임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겠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기는 하지만 실적 부진에 따른 경질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각 완성차 업체들의 자체 품질 경쟁력이나 판매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는 데다 외부적으로 사드 보복 문제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우리 산업의 버팀목 중 하나였던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계 위기에 대해 김희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건 당연하지만 결국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핵에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대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6년간 가계 원리금 상환액이 87% 급증해 처분 가능 소득의 3분의 1이 넘는 연간 1,500만 원가량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평균 4,635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 30%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 방식을 거치식에서 분할 상환식으로 바꾸면서 상환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에 쓸 돈이 점점 줄어들며 민간 소비가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꾸도록 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곳곳의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 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으로 현행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같은 사후 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한 달 전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자산운용사 중 SF플러스 자산운용이 올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연초 후 수익률은 평균 13.3%입니다. 운용펀드 순자산이 3천억 원 이상인 14개 자산운용사 중 SF플러스 자산운용이 17.02%의 수익률로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신한 BNPP 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마이너스 2.57%의 수익률로 해외 주식형 펀드 운용 성과가 가장 나빴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 올 3, 4분기 국내 은행이 전망한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23이었습니다. 전분기 13보다 10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4년 1, 4분기 25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신용위험 지수가 클수록 차주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금융기관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전망입니다.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 전망치는 마이너스 14로 전분기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기관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 2일은 주말과 개천절, 추석 연휴 사이에 낀 월요일로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열흘간 황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2020년까지 공공분야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가 사라집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훈 대변인은 6일 이런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확정했습니다.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원하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악성 코드 감염 등 불편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치 않아 172억 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간 운영 감사한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수출품에 물린 반덤핑 상계 관세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어빙 윌리엄슨 위원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올해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된 반덤핑 상계 관세는 지난 5월 24일 기준 모두 2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절기지만 폭염도 한풀 꺾이며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여기에 전국적으로 시원한 장맛비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자정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 40에서 8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120mm 이상으로 더욱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조금 더 북상하면서 내일 낮에 경남과 호남, 제주도는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비가 오는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동해안은 아침 낮절부터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속초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대부분 지방은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5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으로만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